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러시아의 레드마피아, 중국의 사마페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조직 폭력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범죄 조직들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옛날에도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범죄 조직으로 현대의 조폭이나 마피아 이상으로 막장이었다고 하는 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정변으로 인해 왕이 교체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변의 중심에 있었던 군부는 이후로 꾸준하게 왕실과 조정의 견제를 받아왔죠. 이로 인해 조선 사회에서는 무를 천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보다는 문을 더 높게 쳐주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순한 유익거리 또는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권장되던 활쏘기나 민간에서 놀이로 유행했던 씨름과 택견 정도를 제외하면 백성들에게 무술을 연마하는 것 자체가 인기가 없었던 데다 집단으로 모여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술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 그 자체를 숭상한다고 주장하는 검계라는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검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숙종 때 처음으로 조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죠. 숙종 10년인 1684년 2월의 실록을 살펴보면 당시 좌의정이었던 민정중이 숙종에게 백성들 중 몇몇의 무례배들이 검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사롭게 무술훈련을 하거나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적보다 더 골치 아픈 근심거리가 될 수 있으니 포도청에 일러 이들을 잡아서 귀양 보내거나 참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청을 했다고 하죠. 사실 검계가 무를 숭상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폭력을 좋아하는 건달들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주로 했던 짓들만 살펴봐도 양반을 죽이고 재물을 훔쳐가거나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현대의 조폭보다 더한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가지고 다니기 좋도록 짧게 만들어진 창포검이나 언뜻 보면 대나무 지팡이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칼이 들어있는 죽장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무기들을 가지고 수시로 칼부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정상적인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비단 옷 위에 일부러 허름한 옷을 걸치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는 기다란 삿갓을 눌러쓴 채 눈 부위에만 구멍을 뚫어서 다녔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평소에는 가죽신을 신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남악신을 찾았던 것과 반대로 검계의 조직원들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남악신을 신고 비가 오면 가죽신을 신는 등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직 폭력배들이 몸에 문신을 하듯이 이들은 몸에 칼자국이 없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해준 덕분에 훗날 검계의 조직원들을 잡을 때 칼자국이 난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검계는 주로 기루에서 먹고 자며 살인이나 강도, 약탈, 겁간 등을 밥 먹듯이 해서 나라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 검계가 조직원들에게 권하는 행동 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죠. 양반을 죽이고 재물을 갈취한다. 부녀자를 잡아다 강간한다. 현대의 조직 폭력배들도 대놓고 이런 미친 짓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검계 중 일부는 주막이나 기생집에서 일하는 기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녀들의 뒤를 봐주는 기둥서방 역할을 하거나 도박 또는 고리대금업 등의 돈놀이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조가 아직 세제였던 시절 세제궁에 별감을 지냈던 표철주입니다. 표철주는 몇만금이나 되는 재물을 가진 부자로 평소에 늘 황금색 바지를 입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젖으면 즉시 새 바지로 갈아입을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날마다 기생을 끼고 술독에 빠져 지냈으며 몸이 날렵하고 무예가 뛰어나 툭하면 사람들을 때렸다고 하죠. 한나라 세제에 호위를 했던 표철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계는 불안당 패거리이긴 하지만 무예 실력은 뛰어났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숙종에서 영조대까지 훈련대장직을 지내면서 검계의 조직원들을 잡으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장붕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조 9년의 기록을 보면 검계의 암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장붕익을 암살하러 그의 집에 몰래 잠입해 들어왔다가 발각되었고 분노한 장붕익이 직접 검을 휘둘러 암살자를 공격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고 암살자는 유유히 벽을 타넘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훈련대장을 상대로 맞서 싸울 만큼 검계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검계의 장기 중 하나가 바로 담을 타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민속촌이나 일부 도시에 남아있는 한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담장이란 것이 그리 높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키 정도는 되는 높이의 벽을 단숨에 타넘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은 매우 날렵한 몸놀림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검계들 중 상당수가 의금부의 하급 직원인 나장이나 궁궐의 무예별감 같은 하급무인 출신이 많았다고 하죠. 조선 전기의 인물인 유자광 또한 검계는 아니지만 출세하기 전에는 궁궐을 지키는 하급무사였는데 몸이 날래고 힘이 세서 담장을 훌쩍 넘어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자광은 서울로 태어나 집안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자 술과 여자에 빠져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름만 검계가 아니었을 뿐 하는 짓은 검계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네요. 앞에서 언급했던 포도대장 장붕익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검계를 무척이나 싫어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군사들을 풀어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검계를 잡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렸기 때문에 당시 검계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장붕익이라고 합니다. 후대의 인물인 이규상이 쓴 장붕익의 전기 장대장전에 따르면 검계의 나이 많은 깡패 중 하나가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장군 중 이완, 류영련, 신여철 등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장붕익은 그들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니 그 앞에서는 알아서들 기라며 훈계를 했다고 하죠. 검계의 일원들은 모두 몸에 칼자국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도 조직원임을 확인할 때 칼자국이 있냐 없냐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장붕익은 몸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잡아들여서 족치고 봤는데요. 수없이 많은 검계의 일원들이 장붕익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죄질이 가벼운 단순 가담자들마저 발 뒤꿈치에 힘줄인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하죠. 당시 검계의 일원이었던 표철주도 이런 장붕익이 무서워서 아예 한양을 떠났다가 장붕익이 죽은 1735년 이후가 돼서야 늙은 몸을 이끌고 겨우 한양으로 돌아왔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장붕익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표철주는 꽤 나이가 든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지금 장사또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라고 묻기도 했으며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건 지하에서 그 인간 얼굴 보기 싫어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럴만도 한 것이 표철주는 젊은 시절 살림이 여러만금이라 황금투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의 갑부였지만 그 재산이 불법행위와 폭력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 중 대부분을 장붕익의 단속을 받고 몰수당하거나 한양을 떠날 때 도피자금으로 써버렸다고 하죠. 때문에 늙어서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인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사실 아무리 표철주가 외지로 도망을 갔다 해도 장붕익이 잡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결국 그를 잡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영조가 세제 시절 신임 목사로 인해 위태로운 처지였던 자신을 호위해준 표철주의 공을 생각해서 굳이 그를 잡아들이지는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짐작되죠. 결국 검계는 영조대에 이르러 남김없이 소탕되면서 더 이상 모습을 보기 힘들다가 조선이 본격적으로 막장화가 되는 순조 시절에 와서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의외인 사실은 이들 검계의 뒤를 이은 조직이라 짐작되는 비밀결사 조직 검계단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에 맞서 저항활동을 펼쳤던 의로운 단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조선시대의 식사사진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임이 분명한 그 시대의 인물들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두세 배가 넘는 양의 대식을 했는가 하는 놀라움 때문이었는데요. 기록을 살펴봐도 중국인이나 일본인, 서양인 모두 한민족은 식사량이 많다고 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점, 현대에도 주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많이 먹고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한민족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식사량이 대체로 많은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밥그릇의 크기는 350g이 들어갈 정도지만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어떤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과시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구, 외모나 식사량, 주량 등도 그가 가진 능력에 포함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 고대의 유능한 장수들이 말술을 마시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을 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렇게 술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재력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김춘추는 하루에 쌀 3알과 꿩 9마리를 먹었으며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도 먹지 않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음에도 하루에 6말의 쌀과 6말의 술 그리고 10마리의 꿩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저 많은 양을 김춘추가 다 먹었던 것은 아니고 그가 먹고 남은 것을 아래의 신하들이 나눠 먹었다고 하니 옛날에는 그 인물의 능력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식사량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 선조들의 먹는 양이 남달랐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기록한 쇠미록이란 책을 보면 조선의 일반적인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이 넘는 양의 쌀을 먹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먹는 한 공기의 2배나 되는 양이라고 하죠.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었는데 한양을 점령한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군량을 조선 측에서 자신들의 식사량에 맞춰 계산했더니 약 한 달 정도 먹을 분량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한 달만 버티면 왜군들이 물러갈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왜군 부대에 몰래 숨어들어 고니시 부대의 식사량을 본 밀정이 왜군들의 식사량이 조선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왜군들이 이기기 위해 일부러 식사량을 줄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왜군들은 그냥 평소 먹는 대로 먹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 용제총화를 보면 그 당시 조선인들의 식습관이 잘 드러나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가난뱅이는 빚을 내어서라도 실컷 먹어대고 군사들은 행군할 때 매는 짐 중 군량이 반을 차지하며 관료들은 수시로 모여서 술을 마신다고 비판한 부분을 볼 수 있죠. 오죽하면 조선 전기 훈구파의 대표주자인 이극돈이 조선 백성들의 식습관에 관련한 상소를 올려 풍년이면 음식을 아끼지 않고 중국인이 하루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다 먹어치워버리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임금에게 간언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밥을 많이 먹는 것은 정작 임금도 마찬가지였으니 조선시대 왕의 일과를 보면 그들도 하루에 무려 5끼를 먹었다고 하죠.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식을 했고 덕분에 드물게도 장수를 했던 임금인데 그가 소식을 했다는 기준을 보면 식사를 5끼에서 3끼로 줄이고 고기 위주의 반찬에서 채식 위주로 반찬을 바꾼 것에다 고단백질 위주의 고기까지 더한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영조가 너무 소식을 한다고 크게 우려했죠.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는 전하께서는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대 조선왕들 중 가장 장수했던 왕이 영조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침과 저녁 이렇게 2끼만 먹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고려 초 이후부터 보통 사람들은 하루 2끼, 귀족 등의 부유층은 하루 3끼를 먹는다고 했고 이 식습관은 조선 말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말이 하루 2끼지 선조들은 그 사이에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하며 특히 농사를 지을 때처럼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참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농부 3-4명이서 점심에 잠시 쉴 때 간식거리로 복숭아 25개를 껍질째 우적우적 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유구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밥을 떠서 실컷 먹으니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라며 비웃었다는 말을 남긴 것을 기록해 놓았으며 20세기 초 한국에 진출한 베네딕토의 독일인 수도자들도 조선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이 곧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식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량은 1리터의 쌀밥으로 이는 아주 큰 사발을 꽉 채운다. 각자가 한 사발씩을 다 먹어치워도 충분하지 않으며 계속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2-3인분 이상을 쉽게 먹어치운다라며 조선인 신자들의 엄청난 식사량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구한말 조선을 여행했던 오스트리아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도 조선인들은 대식가라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자신들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먹는다고 내게 말했었는데 나중에 제물포 개항장에 와보니 정말로 그랬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일정한 시각에 식사를 하는 반면 조선인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밥이 붉은 고추 한 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과 러시아, 미국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조선인들의 연회에 참가하면 그야말로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서너 명이 앉아서 25개나 되는 복숭아와 참외를 먹어치우는 일정도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했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의 식사량이 이토록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업국가였던 조선은 쌀이 비교적 풍부하기는 했지만 단백질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의견도 있고 당시에는 식량을 저장하는 방식이나 그 식량들을 유통시키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둬서 칼로리를 미리 비축해두려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몇몇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기록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조선시대 때 단백질 공급이 풍부했다면 동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키나 체격이 더 좋아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당시 한국인의 신장은 매우 작은 축에 속했으며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봐도 현대시대 이전에 고기가 풍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게다가 당시 식사의 대부분이 밥과 국 그리고 절인 채소, 김치와 간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에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그 영양을 대체하려고 하면서 식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짐작되네요. 1888년부터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했던 일리아스 호튼 언더우드가 조선의 생활상을 기록한 상투의 나라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조선에 온 첫 해에 사람들이 2패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돌 던지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워낙 진지하게 싸우다 보니
심하면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대체 우리 조상님들은 언제부터 이런 위험한 놀이를 즐겼던 것일까요? 이 돌 던지기 놀이의 정확한 이름은 석전이며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에 주로 했던 놀이라고 합니다. 수나라의 역사서인 수서의 고구려전을 보면 고구려인들이 음력 1월 1일에 대동강 주변에 모여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돌을 던지며 싸웠고 국왕은 가마를 타고 그 모습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석전은 최소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죠. 또 고려사에는 우왕 13년 5월에 왕이 석전놀이를 연암에서 보고 그 이튿날에도 석전 구경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고려는 고구려와 달리 5월 단오에 석전놀이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인 이성계부터 평소 석전을 구경하기를 즐겼다고 하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병에 걸린 와중에도 석전을 구경하겠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놀이를 구경하기도 할 정도였으며 놀이 도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의를 보내 치료해주고 잘한 선수에게는 직접 상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경우 처음에는 석전놀이를 하는 것을 그냥 뒀지만 많은 백성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이 놀이를 금지시켰는데 얼마 후 양녕대군의 아들들이 몰래 석전놀이를 하다 사람을 죽여서 그들을 귀양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석전놀이 문화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후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석전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민들끼리 이 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석전놀이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이 석전이 한창 심할 때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 놀이를 금지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석전놀이가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를 보여주죠. 이상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석전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시작돼서 고려와 조선조 초기에는 더욱 유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석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집단 전투를 연습하는 의미도 담겨있는 실전적인 성격의 놀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주로 돌을 던지며 싸우는 석투반이나 석투군 등의 군대 조직이 편성되었을 정도였고 조선 중종 3년 삼포해란이 일어났을 때는 안동과 김해 지역의 석전 선수들을 모집해서 외인들의 난동을 막기도 했다고 하네요. 석전놀이는 들판에서 한 마을 또는 한 지방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수백 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돌팔매질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먼 곳에서 던지다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면 점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 돌을 던졌다고 하죠. 그렇게 주변의 지형지물 뒤에 숨어가며 서로 돌을 던지다가 상대편 마을까지 밀어붙여서 점령하면 승리하는 놀이였다고 하네요. 보통 머리에 지프로 짠 모자를 쓰고 몽둥이를 든 채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싸웠는데 서로 돌을 던지고 피하는 투석전과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육박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치 전쟁처럼 진법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구한말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당시 석전에 대해 설명한 기록을 보면 수십 수백 명의 남자들이 커다란 짱돌을 서로 던져대며 싸웠다고 하는데 마치 영화에서 조폭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과 비슷했을 것 같네요.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던져대니 사방에서 머리가 깨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가끔은 분위기에 취해서 상대편 마을의 집을 부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과격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는데 정작 참가한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실제로 1930년 1월에 석전놀이를 구경하던 운산금광의 미국인 직원 클레어 헤스가 재미삼아 이 놀이에 끼어들어서 상대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하필 어떤 사람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버렸고 머리가 터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클레어 헤스는 죽은 조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언제 자신을 찾아와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석전놀이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프로스포츠 형식으로 벌여지는 석전 또한 있었다고 하죠. 아예 전용 코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해진 인원끼리 투석전을 벌였는데 원거리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군과 몽둥이를 들고 근접전을 위주로 하는 선수, 그리고 방패를 이용해 탱커 역할을 하는 선수가 리더의 지휘 아래 연습된 진영을 짜서 움직이는 등 지금의 프로팀 경기처럼 전략적인 요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대로마 검투사들의 경기처럼 경기 도중 뼈가 부러지고 실신하거나 심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격함까지 있었으니 지켜보는 관중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의 석전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은 안동과 김해, 평양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중 안동의 석전꾼들은
맨손으로 짱돌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작정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만든 듯한 전쟁용 줄팔매를 써서 돌을 날렸다고 하죠. 숙련된 선수가 도구를 써서 날린 돌은 시속 140km 정도의 속도를 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정도면 두꺼운 갑옷을 입은 상대조차 돌멩이 한 방에 골로 보낼 만큼 위력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삼포회란 때도 제포에 있던 일본인들이 방패를 앞세워 조선 관군의 화살을 막으면서 버티자 안동의 석전꾼들이 짠하고 나타나 왜구의 돌격을 막을 녹강목을 설치한 후 돌팔매질을 시작했고, 왜구들은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한 채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중령 지역의 방어를 맡은 경상좌방어사 성은길이 안동의 석전꾼들을 비상소집해서 그 지역으로 접근하던 일본군을 격퇴하며 시간을 끌자 초조해진 가토 기요마사가 그들을 피해 문경세제 쪽으로 돌아서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조선 후기에 주로 활약했던 평양의 석전꾼들은 맷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평양과 서울 간의 석전 대결이 벌어졌을 때 나무 몽둥이와 방패를 든 평양 석전꾼들이 상대의 돌을 맞으면서 무식하게 밀고 들어오자 서울의 석전꾼들이 속절없이 밀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평양의 청년들은 머리에 돌을 맞은 흉터가 없으면 치욕으로 여길 정도였으며, 석전을 버리다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도망이라도 오면 어머니가 아들을 크게 꾸짖어 석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낼 정도였다고 하니 그 당시의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죠. 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사내다워져야 한다며 석전에 참여하라고 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석전에서 승리한 선수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왔고, 패배한 마을의 선수들은 마을 밖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조총 등의 개인화기가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석전은 단순한 놀이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물론 석전이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인기 있는 놀이였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조선시대에만 해도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놀이다 보니 완전히 막지는 못하다가 20세기가 되어서야 일제가 치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예 금지를 시키면서 더 이상 석전을 볼 수 없었다고 하죠. 이러한 돌팔매 놀이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도 조선과 똑같은 석전 놀이가 존재했으며, 중국에서는 석전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개투라는 패싸움이 있었는데, 심지어 개투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지민들이 돌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묘들이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석전을 권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개투의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은 나라이다 보니 중앙 권력이 잘 닿지 않는 오지에서는 이민족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개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페인에서도 이런 돌팔매 싸움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토마토 던지기 축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선의 위험한 전통놀이였던 석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